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을 때 실제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던가요? 언론에서 난리가 나면 네. 주가 바로 떨어지죠. 바로 오히려. 빠져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다음 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거를 갖다 미리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다 거꾸로 갔다는 얘기죠.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위원님과 함께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이제 작년 4월달 정도에 그때부터 약간 좀 반도체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좀 그때부터는 좀 분할로 이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 주가가 좀 부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업황에 대해서 또 뷰를 가지고 계신 건지, 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또 투자할 만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시고 다각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간하신 이제 책에 보면은 반도체는 성숙기 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이 뭐 AI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런 거에 엮여서 계속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장 산업이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성숙기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D램이 본격적으로 수요가 성장한 것은 그 PC에서 윈도우즈가 나왔을 때 한 1995년경이에요. 그때는 수요 성장률이요, 연간 뭐 100%씩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엄청나네요. 네,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이었고, 그때는 물론 이제 공급 업체들도 뭐 한 25개 그렇게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수요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또 워낙 많은 회사들이 있었다 보니까 공급 증가율도 굉장히 높았던, 그래서 업황이 좋고 나쁨의 그런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컸던 시절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로 들어왔죠.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와서는 수요 성장률이 대략 40% 수준이었어요.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는 PC 성장이 죽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바통을 이어받고, 최근 와서는 이제 스마트폰 산업 부분도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을 이끌던 PC나 스마트폰 부분의 성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장 부분, 뭐 AI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쪽이 들어와서, 그거는 결국은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서버 쪽에서의 D램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 수요 성장률이 한 20%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성장이 앞으로도 있긴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신규 성장 부분들 때문에. 네. 자, 그러나 기존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들은 또 그 반대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성장률은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성숙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숙 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옛날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PC 그 수요가 커질 때는 수요도 굉장히 컸지만 공급업체들도 25개 이러면서 공급 증가율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큰 회사 3개 이 정도 남으면서 수요 성장률도 한 20% 정도로 내려왔지만, 또 그만큼 공급 증가율도 그 정도 수준으로 또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사이클의 길이가 옛날에는 이제 4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옛날에는 올림픽 사이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이클의 길이가 대략 한 2년 정도. 상승 사이클도 2년, 뭐 하락 사이클은 대략 한 1년에서 2년. 이 정도로 좁아지면서, 또 회사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회사들이 그 시장 전체의 과실을 또 나눠 먹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은 오히려 더 증액이 되고 이제 그런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 산업에서 반드시 나쁜 거는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뭐 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숙 산업이라고 해서 투자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대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숙 산업이었지만은 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승자들이 어느 정도 견고한 입지를 다지면서 이익을 잘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죠. 배추 농사와 유사한 산업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네. 약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네. 비유가 들어가 있는지. 네. 일단 배추 농사도 사실 사이클이 있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해에 이제 홍수나 가뭄이 이제 들어서 배추의 생산량이 줄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배추의 생산량이 줄었다 그래서 김치를 덜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대체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배추 가격이 그렇게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농부들이 더 많은 배추 농사를 짓게 되겠죠. 가격이 좋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배추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배추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거 편의를 봐서 김치를 더 많이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추가 공급 과잉이 되죠. 그러면 이제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또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반도체도 이렇게 배추 농사처럼 사이클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배추 가격이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가격이 오를 때는 또 막 2배씩 오르고 떨어질 때는 반토막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격이 2배 오른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에서 배추 공급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건 아니죠. 수요 대비해서. 한 5%, 10%만 모자라도 가격은 2배가 되고 반대로 한 5에서 10%만 남아들어도 가격은 반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은 대체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똑같은 거죠. 이 역시 대체재가 없고 그 다음에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변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배추와 거의 유사하게 가격 상승폭과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산업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최근에 공교롭게도 배추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에 김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깍두기만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배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무슨 말인지 잘 확 와닿고, 대신에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어가 25개 기업이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정도가 사실상 전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그래도 이런 게 좀 덜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빅플레이어 3개랑 네.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나냐란 그런 조그만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CXNT란 그런 회사가 지금 새로 신생 기업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3대 기업이 시장 점유율 거의 95%니까 시장을 거의 대부분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나마 만약에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뭐 수요 증가율은 떨어지고 회사들은 엄청 많으니까 완전히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라는 건 나락으로 갔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또 공급하고 수요가 서로 어떨 때는 공급이 좀 많고 어떨 때는 수요가 좀 많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익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부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러면 또 반도체 회사들은 그 향후에 가격이 떨어질 것을 감안을 미리 해야 되거든요. 네.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커머디티 산업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용하시는 PC에서 D램 꺼내서 딱 보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만들었을 건데 네. 그거 대신에 대만에서 나냐가 만든 거 넣어도 PC는 잘 돌아가거든요. 아, 그런 산업의 그런 제품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하향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간의 그런 D램 가격의 그 동향을 보면 이전 10년간은 연간 30%씩 가격이 하락했어요. 아, 반도체 가격이요? 반도체 D램 가격이. 그러니까 이익들을 못 내고 25개나 있던 회사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은 이익을 잘 내잖아요. 근데. 네. 물론 이제 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익을 내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하이닉스나
LG 반도체, 하이닉스의 전신은 이제 현대전자고, 네. 그 전에 이제 LG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회사 사실 거의 망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강제로 정부가 합병을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투입해서 살려낸 거고, 마이크론도 막 뭐 중간중간에 여기저기 주식시장에서 돈 끌어다가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 회사들 다 없어지고. 아, 그래서 지금 세 회사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요 증가율이, 높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데,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전 10년간은 매년 30%씩 빠졌다. 그런데 최근 10년간은 평균 10%씩 밖에 안 빠졌어요. 그게 바로 그런 구조조정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남아서, 이제는 연간 한 10%씩 빠지는 시장인데, 가격이. 자,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이 매년 10%씩 평균적으로 빠진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격 빠질 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가격 빠진 거보다 더 원가를 절감시켜야 나는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가를 절감시킨다는 의미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의 숫자를 늘려야 그래야 칩당 원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세공정 전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신규 생산 설비를 만들어서 또 생산량을 늘려야 그래야 칩당 원가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연간 10%씩 하락하더라도 자기는 이익을 더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그렇게 지금은 좋더라도 나중에는 빠질 게 뻔하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제 미세공정 전환 투자하고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를 늘리는 거죠. 그렇게 캐펙스를 늘리면은 나만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내 경쟁사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또 고객들이 더 많은 물량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업황이 좋을 때는 와서 조르니까 그거에도 이제 대응을 또 해야 되고 또 나중을 생각해서 원가도 떨어뜨려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즉 그게 나도 그러고 내 경쟁사들도 그러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업계 전반적인 생산의 증가로 나타나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러면 또 수요는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공급 강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공급 강이 전환되면 또 가격이 빠지잖아요. 가격 빠지면 이제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거죠. 투자를 못 하면 또 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생산 증가율이 낮아지면 또 수요는 뭐 어쨌든 뭐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올라오니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다시 또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가격이 오르게 되고 업황이 좋아지고 또 투자가 늘어나고 근데 이런 사이클의 지속 반복이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확실히 좀 예전보다는 경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본연적인 그런 특징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특성.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회사 3개 남았다고 이제 네. 큰 회사는 그래서 회사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없어지고 회사 3개 남았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는 사이클이 없을 거다. 계속 성장만 하는 산업일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네. 그런데 그거는 산업의 특성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논리를 그 반도체 회사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있냐. 아니 그러면은 서로 뭐 암암리에 뭐 서로 야 우리 뭐 이 정도만 해서 생산 증가율 뭐 지금 뭐 좋다고 해서 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 정도만 하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좋지 않겠냐. 왜 그걸 모르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피셜리 뭐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다가 걸리면 반독점으로 크게 큰일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오피셜하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암암리에 그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업황이 지금처럼 되게 나쁘단 말이에요. 딱 이런데 지금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가동률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니네 뭐 네가 하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투자가분들이.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이닉스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경쟁사 2회사가 있죠. 네. 자 그런데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동률을 낮추고 출하량을 한번 줄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업황 좋아지겠죠. 가격 다시 오르고. 네. 근데 그 수혜를 누가 다 가져갑니까? 경쟁사들이. 경쟁사들은 하나도 안 줄이고 그대로 생산량 뭐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나만 줄여가지고 나는 생산 낮춰놓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경쟁사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시장점을 떨어지고. 그럼 그게 결국은 또 경쟁사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남을 좋게 만들어주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경쟁 격차는 더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업은. 약간 좀 재수의 딜레마랑 좀 비슷한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드네요. 이쪽은 무한 사이클의 무한 반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 반도체 산업의 그런 주가들이 지금 최근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도 많이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언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반등을 할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 가격 동향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이제 뭐 바닥을 다졌으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때 이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나 뭐 기사나 전망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 그 사이클을 알아볼 때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말고도 중요한 그런 지표가 일단 뭐가 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라는 건요, 결국은 그게 이제 업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반도체 회사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을 때, 그런 그 발표가 나면 실제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던가요? 실적이 아니죠. 되게 좋았다 이러면서 오히려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나면 네. 주가 바로 떨어지죠. 바로 오히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부터는 그 자료를 하나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그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요 밑에 부분에 그려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요 위에 방금 얘기하신 디램 가격, 1기가빗 기준 ASP라는 게 디램 가격이에요. 그 아래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즉 업황이죠. 네. 이 두 가지는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의 실적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먼저 그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주가라는 거는 어느 주가나 주당 가치, EPS나 BPS 같은 주당 가치 곱하기 거기다 퍼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곱해서 나오는 게 그 주가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요 두 가지는 그런 EPS, BPS랑 연동이 되는 주당 가치 요인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는 제가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는 걸 그려놨고, 그 다음에 미국 ISM 제조업지수라는 걸 그려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향후의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대략 뭐 한 6개월, 9개월 선행하죠. 자, 그런데 얘는 결국은 경기 민감주들의 밸류에이션 배수를 결정을 하는 요인들이에요. 향후의 경기가 좋을 것 같아야 지금 높은 배수가 부여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2018년부터 한번 삼성전자 주가랑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제가 주당 가치 요인들이라고 얘기했던 디램 가격,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랑 방향성이 어땠습니까? 반대네요. 반대죠. 네.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들 하는 거예요. 아니, 주가라는 거는 실적을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왜 실적을 얘기해주는 그런 지표들이랑 주가가 반대로 가냐.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런데 반대로 보시면은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 미국 ISM 제조지수 같은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은 2018년 이전이나 이후나 주가하고 방향성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네요. 진짜. 그렇죠.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는 이러한 예를 들면 다음 분기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다음 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거를 갖다 미리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다 거꾸로 갔다는 얘기죠. 반대로 경기 선행 지표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를 보면,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바로바로 그거랑 똑같이 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이 주가랑 동행하는지 한번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왼쪽 그림에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랑 반도체 시장 규모를 그려놨고요. 네. 여기는 미국 ISM 제조업지수랑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비교해놨고요. 여기는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랑 경기 선행 지표랑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거의 양 지표들이 거의 똑같이 가죠? 사이클이 변곡점도 비슷하네요. 거의 네.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즉 업황을 제가 왼쪽으로 6개월을 당겨 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미리 앞서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려주고 있냐면 향후의 수요를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미리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실적을 반영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반영하죠. 그런데 그러한 미래의 실적, 미래 반도체 가격을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확실하면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먼 미래 얘기더라도 그게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고 하면 지금 바로바로 반영하는 게 주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당장의 실적이나 당장의 반도체 가격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 앞으로 6개월, 9개월 후에 반도체 가격이나 업황을 미리 알려주는 경기 선행 지표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표를 예측을 해야 돼요. 반도체 주가를 맞추려고. 근데 저기에서 그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죠?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전체 GDP에서 중국의 민간 부분이 창출해내는 그런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럼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가 또 중국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배추 농사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네. 이 수요와 공급이 조금만 변동을 해도 가격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도체가 사실 이 글로벌 산업에서는 이 배추와 같은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그런 경기 선행 지표에 따라서 업황이 결정이 되고 주가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치 원유와 같다. 원자재로 봐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올해 하반기 업황이 시장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엄청 안 좋아요. 그때부터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주가가 조금 이제는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거죠. 2배 정도 왔으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경기 선행 지표에 따라서 움직인다면은 그럼 앞으로 언제 그렇다면 이런 선행 지표가 반등을 할지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언제쯤이면 이렇게 반등을 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언제쯤이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지금 3가지의 경기 선행 지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네. 한번 살펴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글로벌 유동성 전유동기 대비 증감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베이스를 이제 그려놨는데 자,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2019년 한번 보시면은 네. 2019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9년이 D램 역사상 반도체 역사상 정말 나빴던 해요. 아, 이거 기억하기도 싫어요. 그날. 한 3년 기억나시나 보죠? 아, 끔찍했어요, 그때. 아. 그때 이제 D램 가격이 연간 49% 빠졌고 아. 그 다음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2조 7천억 났으니까 지금 상반기에 뭐 4조 5조 났잖아요. 네. 분기로. 네. 그런데 지금 연간으로 뭐 그렇게 났으니까 얼마나 나빴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그런데 보시면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19년 초부터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때 바닥 찍고 딱 올라간 거 네. 기억이 나요. 여기 보면은 왜 올랐냐면은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올라서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PB 베이스 제가 그려놨는데 아, 이익이 감소한 것보다 이 멀티플이 더 오르다 보니까 훨씬 중요합니다. 예. BPS라는 게 반도체 주가에서는 EPS는 의미가 없어요. 예. 이익이 신뢰성이 없죠. 주당 순이익은 네. 어떨 때는 뭐 2~3배이고 어떨 때는 뭐 100배, 200배고 그런 식으로 퍼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퍼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랑 이게 어떤 연관이 있게 움직이질 않아요. 아, 그런데 이제 BPS 같은 거, 주당 순자산 가치 같은 경우는 얘는 전반적으로 고점 배수랑 저점 배수가 사이클상으로 일정한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예를 들면 바닥은 1.0면 위면 보통 뭐 2.0. 그 사이에서 얘가 보통 움직이기 때문에 네. 역사적으로 그거가 어떤 유의미한 투자 판단에서 그런 근거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 기업 분석할 때는 PBR을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PB 배수를 보여드리는 건데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네. 자, 그때 그래서 19년에 어마어마하게 실적과 업황이 나빴는데도 주가가 올랐고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B 배수가 올랐기 때문인데 그때 보시면은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그때부터 오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전에도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3월 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 3월은 또 너무 좋았던 해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반도체 가격도 엄청 올랐고 그다음에 실적도 시장 예상치 상회한다고 뭐 언론에 떠들썩하고 근데 주가는 3월부터 빠졌죠. 맞아요. 네. 왜 빠졌냐면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3월부터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배수가 같이 쭉 내려오면서 주가가 계속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는 게 얘가 언제 돌았을지를 알면 그러면은 반도체 주가도 추세적으로 언제 돌았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예상을 해보죠. 그러면 네. 물론 어려운 얘기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그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미국이랑 중국이겠죠. 네. 그런데 M2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도 유동성이 더 큽니다. 되게 신기한 얘기지만.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중국이 올해 상반기에 돈 엄청 풀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왜 중국이 미국보다도 유동성이 크다면서 왜 전반적으로 유동성은 내렸냐?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중국을 제외한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그 외 모든 나라들은 다 유동성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내리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멈춰야 그래야 글로벌 유동성은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중국은 뭐 계속해서 유동성을 올리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면 그 다른 나라들 중에서는 또 경기가 미국보다 당연히 안 좋을 거니까 또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유동성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또 우리는 지금 유동성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왔으니까 기저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뭐 어제 이제 또 얘기가 점도표가 새로 나왔는데 네. 지금 올해 연말까지 뭐 4.2%에서 4.4%, 그다음에 내년 연말에 4.6%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으니까 대략 그 얘기인즉슨 올해 1분기 말 정도 되면 그 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은 거의 완료된다는 얘기죠. 내년 1분기 말. 내년 네, 1분기 네, 말. 네. 예, 내년 1분기 말 이전에. 네. 그러면은 그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완료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는 계속 유동성이 올라갈 것이고 그 외 나라들은 이제 또 금리를 낮추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유동성이 이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올라갈 거란 얘기잖아요. YY 증감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기저효과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주가가 조금 이제는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분들은 자, 그러면 그것까지 알겠다. 그런데 미국에서 만약에 4.5%가 됐건 거기서 금리를 딱 올려놓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는 내년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과연 그런 상태인데도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주가가 오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주가는 오른다.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금리가 계속 고정돼 있더라도 중국은 계속해서 유동성이 올라오고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내릴 거니까 그런데 다만 이런 차이는 있겠죠. 만약에 미국이 지금은 뭐 이렇게 내년에는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도 또 경기 나빠지면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죠. 내년, 그렇죠. 내년 경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이 올라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도 더 빨리 오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한 4.5%에서 만약에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의 상승 속도는 이렇게 밋밋하겠죠. 오르기는 오르겠죠. 천천히 오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주가의 상승 속도가 서로 달라지는 그런 면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자, 보시면은 여기에 역시 이것도 미국 정책금리랑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 네. 보시면은 미국 정책금리랑 제가 ISM 제조업 지수를 이렇게 같이 그려놨는데, 보시면 뭐 그림이 거의 똑같죠?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정책금리를 제가 축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 지표 간에는 서로 반비례 동행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내년 1분기 중에 미국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멈춘다면 ISM 제조업 지수는 더 이상은 안 빠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OECD 경기 선행 지수, 즉 선진국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더 이상 1분기 중 하락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올라가겠죠. 네. 왜냐하면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미국에서 이제 ISM 제조업 지수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다른 나라들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물론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지만 그 외에 뭐 미국, 일본, 유럽에도 반도체는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배수는 또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그림을 그리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는 1분기 중에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유동성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역시 1분기 중부터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년 1분기 중부터는 반도체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이 이제 10월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내년에 예를 들면 뭐 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뭐 3월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도 한 4개월? 뭐 이 정도 남은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3, 4개월. 네. 굉장히 이제 그래도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생각할 수밖에 해야 되는 일이겠죠. 워낙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10월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되게 맞았고 네. 1분기 중부터는 만약에 오른다고 보면 그때 사이에 주가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그 주가에 영향을 줄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랬던 것처럼 뭐 CPI라든지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매파적으로 이미 페드에서 얘기를 했고 시장의 주가 그걸 또 반영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뭐 올해 연말에 4.2, 4.4가 아니라 뭐 5%까지 올라야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그거는 밸류에이션 배수를 떨어뜨리는 요소죠. 그러니까 주가는 또 내릴 거예요.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4.4%까지 올해 연말에 갈 거라고 지금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또 금방 잡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뭐 한 4%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또 그동안에 주가 이미 반영해서 내렸으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들어올 얘기는 주가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나 지금 올해 하반기 업황이 시장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엄청 안 좋아요. 아까 제가 19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비견될 정도로 안 좋아요. 그 정도요.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디램 낸드 가격 하락폭이나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이미 주가에 지금 약간 반영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뭡니까? 올해 실적, 즉 BPS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유잖아요. BPS는 물론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네. 아무리 실적이 내려간다고 그래도. 그래서 조금 뭐 내리면 그것도 역시 주가를 좀 더 내릴 수 있는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중국의 IT 수요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주가. 자, 여기 제가 그림 보여드리지만은 네. 중국의 IT 수요 증가율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자, 하이닉스의 지금 밸류에이션 배수를 비교해놨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똑같아요. 작년 3월 달에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내렸지만 중국의 IT 수요 증가율도 작년 3월부터 내리면서 그때 이후로 주가가 거의 월 단위로 똑같아요. 자, 그랬는데 이러한 중국의 IT 수요 증가율을 미리 앞서서 얘기해 준 애가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예요.
자, 보시면은 약간 선행하거나 어떨 땐 동행하거나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는 다행히도 작년 10월 달에 이미 바닥 형성하고 사실은 오르고 있거든요. 돈을 푸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진작에 올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는 돈 푼 효과가 나오나 보다 했는데 4월, 5월에 더 쭉쭉 빠지면서 전저점을 갱신을 해버린 거예요.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맞습니다. 바로 도시봉쇄가 3월 하순부터 강화됐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중국의 IT 수요가 죽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5월 하순에 풀어졌죠. 네. 그러니까 지금 6월, 7월에 약간 올랐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주가가 전저점에서 한 몇 퍼센트 올랐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지금 뭐 다시 깨고 내려왔지만 그게 중국에서 이렇게 IT 수요 증감률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약간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청도에서 도시봉사한다 그래가지고 8월달 중국 IT 수요 증감률이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더 얹어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청도에서 도시봉쇄 다시 풀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중국의 지방정부 특수 채권 발행액 이렇게 회색 막대를 그려놨는데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 이 회색 막대가 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보시죠? 돈 엄청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뭐 우리나라 돈 한 200조 원 푼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제가 중국의 향후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중국 경기 선행지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여기 회색 선으로 그려놨는데 보시면은 이미 3월 달부터 얘가 오르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만 안 터지고 도시봉쇄만 다시 본격적으로만 안 들어가주면 지금은 중국의 경기가 나쁘지만 향후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러면은 중국에서 크레딧 임펄스 지수 앞으로는 오를 것이고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도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또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더라도 얘가 오르면 워낙 반도체 주가하고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1분기 가서 이제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아서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가니까 주가는 이제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이 될 거고 저는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 3분기.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기 이익이 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당 가치가 상향 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가는 주당 가치 곱하기 밸류에이션 배수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주가의 양대축이 다 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 상승폭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내년 연말에 주가가 과연 지금 주가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높겠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명한 일이죠. 지금은 주가가,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 배수 한번 보시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전저점 뚫었으니까 지금 한 86,000원대 뭐 이러니까 지금 한 0.9배 정도 수준이에요. 0.9배, 0.91배 PBR로. 그런데 하이닉스는 과거 저점 배수들 평균 뭐 이럴 때 예를 들면 뭐 유럽 재정위기, 중국 신용위기, 코로나19, 미중무역 전쟁 때 이때 저점 배수 평균값이 0.95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뚫고 내려왔어요. 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리만 사태 같은 거만 안 오면 그거 오면 뭐 리만 사태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유럽에서 부동산 문제 터져버리면 그건 뭐 답 없죠. 뭐 0.6배, 5배까지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라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다 그냥 뭐 반도체 주식이고 뭐고 뭐 다 뭐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지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라 그러면 주가가 내릴 때는 뭐 한 번에 갑자기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제 내릴 때마다 분할 배수 해 놓으시고 한 내년 뭐 연말 정도까지 그 정도의 이제 투자 기간을 보고 가시면 충분히 높은 이익률을 내실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전저점 뚫어가지고 현재 PBR 1.13배 뭐 이 정도 되는데 네. 얘는 역사적 저점 배에서 평균 1.1배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얘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이제 주가 하락할 때는 저점 분할 매수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바로 샀다가 바로 파신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반도체 주식은 이익을 내실 수 없어요. 사이클이 제가 아까 오를 때 2년, 내릴 때 1년에서 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잘못하시면 그러면 계속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사신 다음에 적어도 1년, 2년 뭐 이렇게 갖고 가셔야 충분한 이익을 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는 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그 책에 이제 장기 투자자를 위한 삼성전자 매매 방법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방금 말씀하신 그런 BPS, PBR 관점에서 뭐 아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역사적인 저점이 한 1.1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한 그때 정도에 들어가서 그럼 몇 배 정도에 그러면 파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일단은 제가 좀 간단하게 지금 제가 사실 이전에 거의 대답을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반도체 주가라는 거는 경기 선행 지표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경기 선행 지표가 앞으로 이미 이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는지 예를 들면 산다고 이제 매수할 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경기 선행 지표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도 보통 한 2년 정도 사이클을 보통 보여요. 뭐 짧으면 1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충분히 전저점 수준에 이미 와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돌아서서 조금 돌아선 상태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가의 장기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거꾸로 잡으시면 그러면은 이제 완전 고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작년 20년 말부터 21년 2월까지 그때는 이미 경기 선행 지표들이 전 고점이 이미 와 있을 때예요. 그때 들어가서 사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내려갈 일만 남아 있기 때문에 한 1년 반에서 2년 고생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기 선행 지표의 흐름을 보시고 일단은 주가의 방향성을 먼저 감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BPS 같은 경우는 직접 내실 수는 없고 근데 애널리스트의 전망치가 이제 나오잖아요. 뭐 보고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뭐 평균치 또 가장 낮은 수치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가장 보수적으로 시장을 전망하는 보수적으로 실적을 전망한 애널리스트의 가장 낮은 BPS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배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보통 바닥 1.1배 정도 수준이니까 네. 한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미 와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뭐 고민 크게 하실 필요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조금 더 주가 내려갈 건 평균 배수니까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보통 한 2년 정도 올라가니까 네. 쭉 이제 주가 오르시는 거 보시다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배수가 이제 몇 배 이렇게 나올 때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고점 배수가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는 그때 네. 이때는 이제 반도체 D램의 수요 성장이 높았기 때문에 높았던 겁니다. 최근 와서는 어때요? 한 2배 정도면 딱 고점이네요. 2.0에서 평균 2.1배, 2.2배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 2배 정도 왔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준비하셔야죠. 아, 인대는 더 갈 거 없구나. 크게 가도 더 크게 갈 거 없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준비하시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 배수가 여기 보시면은 얘도 대략 뭐 낮을 때 1.8에서 뭐 2.0,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2.2.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1.8, 1.9 이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매도를. 이게 저점과 호황의 저점, 그러니까 업황의 저점과 그다음에 고점 같은 경우가 멀티플 관점에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이 먼저 오르긴 하지만은 업황이 좋아지면 돈도 버니까 BPS가 올라가죠. 그렇죠. BPS가 올라가는 부분 플러스 곱하기겠죠. 그다음에 네. 이제 배수 2배 정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한 2년마다 기대 수익률이 한 100% 이상 나오는 그 이상 그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 배일 때 네. PBR 한 배일 때 그때 BPS가 예를 들면 10,000원이면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10,000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황이 좋아져서 BPS가 10,000원에서 예를 들면은 뭐 BPS라는 건 막 미친 듯이 오르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한 뭐 12,000원 같다고 치죠. 거기에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2배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은 120%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주가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폭이 더 큰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가에 미치는 거죠. 그런 그 BPS의 실적의 차이보다도. 좋은 팁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꼭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고생할 만한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변수들을 잘 확인을 해야겠죠. 네네. 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떨어질 때 조금씩 모아두시고 또 한 길게 1년, 2년 갖고 가시면은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더 큰 수익을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뭐 소부장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 특징이 약간 그런 뭐 IDM 업체와 비교를 해서 좀 다른 측면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항상 주가의 흐름은 네. 반도체,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의 흐름과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들의 주가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아, 그래서 뭐 제가 책에도 이제 그 그림을 하나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제 양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합친 거랑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재주 시장의 대표적인 그런 회사들 20개 정도 뭐 이렇게 다 합쳐서 시가총액을 합쳐놓은 거랑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네. 장비주나 소재주의 실적은 결국은 뭐냐면 반도체 회사들의 캐펙스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경기선행 지표랑 같이 가니까 지금은 업황이 나빠도 나중에 뭐 한 6개월, 9개월 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그럼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원가 절감 또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늘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캐펙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캐펙스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면 앞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략 뭐 6개월 이후 2년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 회사는 반드시 캐펙스를 늘리게 된다는 얘기죠. 반도체 회사들이 캐펙스를 늘리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나 소재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의 지금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물론 시간은 뒤에 한참 후의 일이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면 반도체 장비주 소재재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 반도체 업체들 주가가 내리면 혼자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가 오를 수가 없다. 같이 내릴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물론 워낙 많은 장비주가 있고 소재주가 있으니까 그 회사들마다 뭐 특이한 그런 또 회사마다의 그런 경쟁력의 차이도 있고 또 산업에서의 또 뭐 반도체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다른 그 산업 자체의 성장성의 차이가 있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잠깐 단기간으로 보면 이렇게 삐쭉 솟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를 막 6개월 뭐 3개월만 봐도 또는 6개월 또 1년 이런 식으로 길게 볼 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떨어지는데 반도체 장비주 어떤 회사는 오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기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실적 잘 나오는데 왜 빠지지? 뭔가 증설 많이 해서 발주 많이 나오는데 왜 빠지지? 네, 맞습니다. 그 근본적인 거는 어차피 그 반도체 업황과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 늘린다고 얘기 나오면 네. 그거는 또 어떤 얘기예요? 지금 투자를 늘리면 이거는 시간 지나면은 공급 늘겠네. 업황 나빠지겠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캐펙스를 되게 늘린다는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는 못 가요. 지금 실적이 좋고 막 이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거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못 가고 장비 업체들은 투자 늘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겠구나 하면서
뭐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다시 내립니다. 왜냐하면 업황 나빠질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죠. 그전 이러한 그 논리를 이해를 못 하시면. 근데 그러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랑 반도체 장비 소재 주가는 절대로 서로 달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굳이 장비주, 소재주 여기서 뭐 내가 뭐 얘를 찍어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똑같이 주가는 갈 거니까 지금은 그 당분간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집중하시고 그 와중에 나중에 좋아질 때 통상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캐펙스를 늘림으로 인해서 업계, 장비업계, 소재업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보다 더 좋아질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뭐 국산화한다든지 장비를.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뭐 도쿄 일렉트론 회사 같은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국산화하는 게 지금 바로 얼마 안 남았다든지 또는 뭐 신장비가 지금 곧 나올 건데 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이건 꼭 쓸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그동안에 회사 고객이 우리나라 업체들밖에 없었는데 곧 뭐 미국에서 뭐 마이크론이나 인텔 같은 회사가 고객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회사들을 이제 잘 스크리닝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떨어질 때 조금씩 모아두시고 또 한 길게 1년, 2년 갖고 가시면은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더 큰 수익을 날 수도 있겠죠. 안 그래도 좀 다음 질문이 최근에 정부가 이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내세우면서 뭐 5년간 340조를 지원한다. 특히나 이제 뭐 삼성뿐만 아니라 소부장 업체들. 그래서 이 중에서 약간 좀 눈여겨볼 만한 좀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반도체에서도 뭐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돼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좀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일단 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장기 얼마 투자한다는 거는 안 믿어요. 일단은 그거는 정부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뭐 몇 년간에 거쳐서 얼마를 투자할 거다 이런 얘기는 다 그냥 선언적인 얘기예요. 상황이 바뀌면 뭐 업황이 나빠지면 그러면 그건 뒤로 연기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100% 달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뉴스 나오니까 뭐 앞으로 10년간은 뭐 계속 장비 소재주 좋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그분 중에서 뭐 이 부분이 좋다. 그래서 그거 사셔가지고 이제 뭐 몇 년 가져가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운사이클 맞으시면 그러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보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일단 그런 얘기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정부가 얘기한 대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당연히 메모리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미 가장 높은 경쟁을 갖고 있으니까 메모리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빈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겠죠. 정부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이제 빈메모리 쪽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빈메모리 쪽에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전공정 핵심 장비 중에서 지금 빈메모리 쪽에 뭔가 의미 있게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는 사실 전무해요. 거의 없어요. 메모리 공정 쪽에서도 핵심 공정에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4대 핵심 공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증착 쪽이 거의 유일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증착이 우리나라는. 있죠. 예. 네. 그런데 빈메모리는 어떻게 했어요? 빈메모리는 더 없어요. 그래도 원익 IPS나 몇몇 기업들은 막 들어간다라는 네, 뭐 말이 들어간다고 네. 하는데 이제 네. 뭐 그게 물론 뭐 들어가겠죠.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텐데 너무 그게 바로 전부 다 교체가 될 거라든지 또는 중간에 기존의 서플라이어들하고의 뭐 가격 그다음에 퀄리티 이런 측면을 다 모두 봤을 때 일단은 들어가는 거를 전제로 테스트를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 100% 믿을 건 아니고 네.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회사들은 물론 주목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후공정 쪽으로는 조금 이제 빈메모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미 약간의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일단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을 제가 뭐 여기서 말씀 따로 안 드리겠지만 그런 회사들 보시고 또 하나 이제 그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카테고리는 네. EUV 관련한 그런 이제 소재 업체들이요. 장비야 물론 ASML을 전 세계 어떤 업체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거기는 영원한 독점이고, 근데 EUV가 들어옴에 따라서 중요해지는 소재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펠리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토리지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이도도 올라가고 그 가격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회사들 지금 사실 뭐 그게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지금 뭐 그것도 이제 초기 단계고 해외 경쟁사들도 지금 이미 굉장한 회사들이 거의 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진입하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또 어느 정도 성과 내는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찾아보시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된다고만 하면 상당한 그런 주가에 상승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확실히 이제 이런 기업들이 뭐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다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을 뭐 한국만 집중 투자한다라기보다도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네. 분선 투자하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좋겠네요. 아까 이제 비메모리 뭐 후공정 쪽은 장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소재를 말씀하신 건가요? 약간 소재를 후공정이요? 네, 후공정. 후공정 쪽에 이제 비메모리라고 하면 네. 비메모리도 뭐 최신 미세공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비메모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MCU라든지 뭐 아날로그 반도체라든지 뭐 파워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옛날 네. 그런 기술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비메모리로 최신 미세공정 쪽으로만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주로 옛날 거 레가시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도 뭐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후공정 쪽에서는 사실 최신 제품에 대한 후공정을 우리나라의 그 중소형 그 장비업체들이 그쪽에다 어떤 제품을 공급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레가시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늘리면 그쪽에 수혜를 잇는 회사들 그런 쪽이 또 좀 더 가시화될 수 있겠죠. 실적이 뭐 좋아진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 리쇼어링 이게 약간 트렌드잖아요. 미국이 최근에 뭐 IRA 법안도 출범을 했고,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예전처럼 세계화가 아니라 약간 자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여러 개 뭐 설치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약간 국가별로 좀 비효율이 발생을 하면서 재고를 좀 많이 가져가는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반대로 그렇다면은 이제 과잉 설비가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캐펙스 투자로 이어지면서 좀 소부장 업체들한테 수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가 그닥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안 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미국에다가 라인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당연히 이제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 부품이나 또는 제품의 그 유통, 뭐 이동, 물류 이런 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고 그게 싫으면 가서 그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공장 옆에다 공장 새로 또 지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비용이 증가죠.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에다 또는 중국에다가 공장 짓는 것보다 훨씬 공장 짓는 비용, 그 다음에 각종 뭐 인건비, 모든 비용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네, 그거는 도움은 안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도 현지에 그 서플라이들이 있으면 네. 뭐 웬만하면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또 국내에 서플라이들 거를 미국까지 불러와가지고 뭐 그렇게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별로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좋은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퀄컴의 4나노 칩이 나올 건데 그것도 지금 삼성한테 갈 가능성이 높아요. 2나노 가서 처음 게이트 올라운드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삼성한테 부여되는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있는 분야가 비메모리, 주로 파운드리겠죠.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트랜지스터 구조 GA 방식을 채택을 해서 3나노를 TSMC보다 먼저 출시를 한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이 TSMC 대비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그거는 제가 네. 그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그 셀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셀 구조, 이제 모스펫이라고 그러는데, 반도체 구조는요, 보시면은 셀 구조는 여기 소스라는 게 있고, 여기 드레인이라는 거 있는데, 요 사이에 채널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전류가 흐르면 도체가 되는 거고, 전류가 안 흐르면 부도체가 돼서, 그래서 반도체인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전류를 흐르게 또는 안 흐르게 컨트롤하는 것을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런 구조로 플라나 구조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그 구조였어요. 모스펫이. 자, 그랬는데 미세 공정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나노까지 이제 공정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인텔이 딱 보니 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이 채널의 길이가 짧아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세 공정이 전환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셀 사이즈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의 길이가 짧아지니 옛날에는 이 게이트로 한 면으로만 이 채널을 잡아줘도 전류가 안 흘렀었는데 이 사이가 채널의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전류가 안 흘러야 될 때도 흘러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불량이죠. 네. 자,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나온 구조가 바로 핀펫이라는 구조예요. 이 핀펫이라는 구조는 뭐냐면 여기 이 채널을 위로 이렇게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 위에서 게이트가 이렇게 세 면으로 양 사이드와 위에서 세 면으로 이제 채널을 눌러주는 거죠.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한 면으로 잡아주는 것보다는 훨씬 제어 능력이 좋겠죠. 절연 능력이. 자, 그렇게 해서 인텔은 이러한 구조를 트라이게이트라고 불렀고, 다른 회사들은 이 끌어올린 채널의 모양이 물고기 지느러미 같다 그래서 핀펫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기술 트렌드였던 거죠. 근데 자, 이게 이제 3나노급, 이제 삼성전자는 3나노, TSMC는 2나노급으로 들어다 보니까 너무나 이 채널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 핀펫 세면으로 게이트가 잡아줘도 전류가 그냥 통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이 채널을 게이트 안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아래 양옆으로 네 면으로 잡아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절연 능력이 올라가죠. 그게 바로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이제 채택을 하고 TSMC는 2나노부터 3나노까지는 핀펫을 그대로 쓰고 2나노부터는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쓰는 걸로 양사가 서로 지금 방향이 서로 갈리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게 새로운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어려운 면이 물론 있겠죠. 예를 들면은 증착의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에 식각도 실리콘 게르만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적 식각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어려워진 면이 있어요. 네. 기술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채택했다는 거는 그 부분에서 인정해 줄 만한 일인 거죠. 자, 근데 자, 그러면 TSMC는 삼성전자보다 3나노에서 기술력이 없어서 계속 핀펫을 쓰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못 간 거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뭔 얘기냐면 네. 이 핀펫하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서로 네. 그 장단점이 확실히 서로 다릅니다. 아. 자, 뭐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셀의 사이즈가 큽니다. 아.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인텔 7나노 핀펫, 네. 삼성전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TSMC 3나노 핀펫 이 세 개, 3사의 이제 차세대 공정을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 메탈 투 피치, M2P라는 거 곱하기 트랙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셀 하이트라는 게 나와요. 이게 바로 셀의 크기죠. 아. 그런데 인텔 7나노는 156나노미터고 삼성전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192나노미터고 뭐 1세대지만 이건 네. TSMC 3나노는 1세대 120나노미터니까 한마디로 셀 사이즈가 삼성전자가 더 큰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단위 면적당 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 즉 집적도가 자 보시면
인텔 7나노는 1제곱밀리미터당 2억 1200만 개를 넣을 수 있고 삼성전자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는 1억 8천만 개를 넣을 수 있고 네. TSMC 3나노 핀팻은 3억 1700만 개나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는 인텔 7나노보다 한 15%가량 집적도가 떨어지고 TSMC 3나노에 비해서는 78%나 집적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 돌려 얘기하면 뭐예요? 트랜지스터당 원가는 누가 제일 높겠어요? 삼성전자가 제일 높겠죠. 그러네요. TSMC는 엄청 쌀 거고. 자, 그러니까 이 TSMC가 3나노에서도 핀팻을 쓰는 이유가 게이트-올-어라운드가 안 돼서 이거 핀팻을 그냥 쓰는 거냐? 아니면은 자기네들은 세면으로만 잡아도 절연 능력이 좋기 때문에 게이트의 컨트롤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핀팻을 그대로 써서 이익률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거냐? 그건 서로 다른 얘기잖아요. 자, 반면에 게이트-올-어라운드는 뭐가 좋으냐면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런 생각인 거죠. 자, 내가 어차피 앞으로는 다 게이트-올-어라운드로 갈 건데 내가 뭐 게이트의 컨트롤 능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게이트-올-어라운드를 쓴 건지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간 건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게이트-올-어라운드에서 TSMC가 3나노 핀팻에서 제시하는 그런 서비스 가격에 준하는 정도로 싸게 그렇게 게이트-올-어라운드 3나노 가격을 제시하면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고객들 예를 들면 퀄컴 같은 회사가 자기한테 다시 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러면 이익은 못 내겠죠. TSMC도 뻔히 이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익을 못 내게끔 자기 가격을 제시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익을 못 내더라도 떠나간 퀄컴 뭐 그 외 회사들을 이걸로 해서 불러 모을 수 있으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어차피 이제 2나노급으로 가면 TSMC도 게이트-올-어라운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런 생각일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좀 던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출시에 발맞춰서 구글이 내년 출시 예정인 차세대 스마트폰 픽셀 8 모바일 칩을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를 맡겼다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사실 사이즈로 본다라고 하면 구글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이미 이전 세대에도 그 구글 픽셀폰의 AP는 삼성전자가 계속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3나노에서 게이트-올-어라운드를 삼성전자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구글에서 AP를 삼성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구글이 물론 전체 사이즈는 크죠. 그런데 이제 그 픽셀폰은 스마트폰에서 정말 요만큼해요.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퀄컴이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그 양사 간에 그 격전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퀄컴이 3나노급에서 누구를 채택할 거냐. 지금 4나노,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서는요, 옛날에는 퀄컴이 최신 미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를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옛날 공정은 TSMC를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5나노, 4나노 수율 안 나온다, GOS 문제 막 이러면서, 퀄컴이 그 스냅드래곤 8세대 스냅드래곤 플러스 버전, 그거는 다시 TSMC한테 줬거든요. 삼성에서 벗어나서. 네. 그거 다시 이제 과연 3나노급에서는 뭐 삼성한테 갈 거냐, 아니면은 뭐 TSMC한테 갈 거냐, 그게 중요하고, 결국 그거는, 과연 양사 중에 누가 수요를 빨리 끌어올려서 퀄컴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량을 아무 문제 없이 누가 대줄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3나노로 GAA 방식으로 이제 출시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뭔가 이제 다시 나간 그런 퀄컴을 끌어들이는 뭔가 어느 정도 수율이 안정화되고 좀 기술력이 쌓여서 그런 시점을 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그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퀄컴의 4나노 칩이 나올 건데 그것도 지금 삼성한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네. 아마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에서 스냅드래곤 퀄컴 칩이 AP가 75%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25%가 삼성의 액셔너스가 들어갔는데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나온 갤럭시 S23에는
퀄컴 칩이 100%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시장에 많아요. 근데 삼성은 퀄컴한테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S23 거기 4나노 칩인데 거기는 니네 거 우리가 다 써줄게. 대신에 그 다음 세대 3나노가 내년 하반기부터 나올 겁니다. 내년 하반기 그거는 우리한테 맡겨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양사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분은 퀄컴의 고객이고 AP 고객이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은 또 퀄컴의 서플라이어죠. 그렇죠. 양사는 서로 고객이기도 하고 서플라이어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말씀드린 그러한 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수율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못 해준다 그러면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2나노로 가면은 여기도 이제 GAA 구조를 탑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3나노 때부터 이거를 고도화시키고 계속해서 뭐 수요를 안정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3나노는 건너뛰고 2나노에 가서 둘이 이제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간 좀 삼성 입장에서는 승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수율이라는 측면에서 TSMC가 항상 삼성전자를 앞도해 왔는데 그런데 뭐 TSMC는 3나노에서 무려 5개의 베리에이션 서로 다른 버전을 가지고 3나노를 꽤 오랫동안 생산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2나노 가면은 아무리 뭐 TSMC가 게이트 컨트롤 능력, 절연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2나노에서는 게이트 로라운드로 간다는 게 지금 방향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나노 가서 처음 게이트 로라운드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 3나노, 뭐 5나노, 4나노 다 안 되고 뭐 3나노도 지금 잘 수율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은 게이트 로라운드를 3나노에서 이미 해봤으니까 2나노에서는 또 의외로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수율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뭐 퀄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뭐 큰 뭐 AMD,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 삼성한테 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한테 부여되는 밸류에이션 배수가 달라지는 거죠. 뭐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그런 예, 한정돼서 1배, 2배 무사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에 성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성공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올라가면 적용되는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사용 조정이 되면서 회사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2나노로 격돌하는 시점이 대략 언제 정도 될까요? 지금 3나노가 내년 하반기고요. 네. 그 다음에 2나노는 24년 하반기, 25년 25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약간 그때 좀 상황을 잘 봐가지고 좀 기대를 걸어보면 하다. 일단 뭐 3라운드에서 벌써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끝으로 투자를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반도체 우리나라 그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안 하실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또 제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몇 가지만 강조드리면은, 첫 번째로 반도체 주식 투자하실 때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이렇게 짧게 그렇게 투자를 단기적으로 하시면, 그러면 수익을 낼 때 충분히 못 내시고, 또 거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당장의 실적에 너무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기 선행 지표들 반드시 잘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밸류에이션 배수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그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뭐 정말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그런 투자자분들 포트에 삼성전자 하나는 꼭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돈은 항상 잘 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런 투자 관점에서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좀 투자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정말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언제 투자하고 또 언제는 팔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출간하신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윤석 연구위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